사실 저렇게 그 포위 훈련하는 게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이번이 네 번째예요. 네. 제일 먼저 한 게 펠로시가 방문했을 때, 그 다음에 차잉원 총통이 작년 4월에 메카시 미 하원의장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라이칭더가 후보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네. 때, 그리고 요번에 이제 라이칭더 취임, 요때 네 번인데, 이게 그전에는 중국의 그런 기술이나 군사 기술이 그렇게 고도로 발전하지 못해서 보통 이제 미사일 실험, 대만 해협에 미사일 실험을 한 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 섬을 삥 둘러싸고 지금 이제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인즉슨 저건 봉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일단 해상 봉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하고 좀 다른 거는, 예전에는 뭐 3박 4일 뭐 일주일도 하고, 봉쇄 훈련 같은 경우는 12일 정도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요거는 이틀밖에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라이칭더라는 민진당 후보, 그러니까 독립 성향을 가진 후보, 그리고 그 전에 8년도 차이잉원이라는 민진당 출신의 총통이 있었는데 지금 연속으로 지금 3기째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박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는 거죠. 그런데 1월 13일에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고, 지금 이제 5월 2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한 4개월 있었잖아요. 4개월 동안 중국이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냈습니다. 네. 뭐 강력한 훈련을 한다든가. 그리고 오히려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6월쯤에 그 관광객 교류를 재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대만 쪽에서 들려와요. 그러니까 라이칭더라는 지금 민진당 대통령이 더 이상만 앞으로 안 나가면 조금 뭔가를 새로운 형태로 끌고 갈 생각도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지금 일단 이 부분을 계속해서 독립 성향이라든가 독립 추구, 강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전면 침공은 아니더라도 저런 무슨 해상 봉쇄 훈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군사 훈련을 통해서 대만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일 거다. 이건 또 미국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는 거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훈련 기간은 짧아졌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전면 봉쇄하는 이 빈도라 그럴까요? 이게 더 잦아진 것 아니냐? 너무 쉽게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재작년에 펠로시가 이제 대만을 방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해졌어요. 이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135km 정도 됩니다. 바다가.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수역 200헬이잖아요. 200헬이면 370km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게 뭐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토로도 인정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가 너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재하에, 미국이 이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재하에 약 70km, 해상 70km 양쪽에서 이 부분을 중간선이라고 해서 그걸 영해처럼 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불문율처럼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펠로시 그 방대만을 계기로 중국의 군함이라든지 비행기가 자유롭게 이 70km를 넘나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무 또 편하게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이 군사훈련이 상례화돼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아이러니한 거는 대만이 별로 안 놀래요.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놀래냐 하면 궁극적으로 침략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자신들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는데 미국 때문에 중국이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1979년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1982년에 비밀 문서로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주겠다는 육항 보증이라는 거를 해줬어요. 레이건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타이베이법이라고 그래서 대만에 지원을 하고 무기도 팔고 뭐 45억 불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결정할 일이지만 참전하고 안 하고는 피치 못하게 중국의 대만 공격은 미국을 끌어들이게 돼 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여기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이미 일본은 디클레어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하고 같은 편에 서겠다. 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일본은 지금 8개의 미국 기지가 있는데 이 미군 기지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미일을 같이 상대해야 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쟁할 거다. 시작은 할 수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러시아의 경우가 바로 그런 네.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이 전쟁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략을 하게 되면 국제 제재를 엄청 받을 거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40%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뭐 뭐든지 세계 최대 수입국이잖아요, 지금. 네. 뭐 원유도 그렇고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이런 거가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안에 점령을 하는 거다 그러면 뭐 며칠 안에 단기전에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바다도 있고 대만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과연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무리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겁은 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옮겨지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뭐 우려는 하지만 현실화되는 데 대해서는 안 믿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만 해군하고 미국 해군하고 태평양에서 또 비밀 훈련도 했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힘겨루기, 양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는 중국은 계속 대만이 자신의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으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첫째,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대만이라는 데가 센카쿠 열도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유구 제국이라고 그래서 오키나와 열도에서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만이 중국 쪽으로 가버리면 그 조어도 띠어이더 지금 얘기하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비롯해서 그 전체적인 오키나와 열도가 중국과 1대1로 바로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섬,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또 50년간 식민 지배한 경험도 있고, 대만 섬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일본의 해양 전략에 있어서 마이너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서태평양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의 작전에도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대만 방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대만은 그거를 뒷배경에 좀 놓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관건은 라이칭더 총통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외교를 펼쳐나갈지가 또 관건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라이칭더는 이미 선언을 했죠. 자기는 외교는 기존의 차이잉원 외교 노선을 그대로 따를 거고, 실제로 내각 개편도 보면 차이잉원 시절에 전입 총통 시절에 있던 사람들을 대거 등용을 해놨어요. 외교에다가. 그래서 외교 노선은 특별히 변화가 없을 거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교 노선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기존에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거리 뒀던 부분들을 대미 대일 외교의
접근으로 상쇄시키려는 전략.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과의 그 접근 이걸 더 강화를 할 그런 흐름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나가는 독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없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시 주석이 결심을 하기 나름이죠. 뭐 또 2027년에 한다 만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걸 봐서 알지만 그렇게 이 전쟁이라는 게 현대전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점령당하고 이러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라이칭도도 현상 유지의 목표를 두고 안정적인 대중국 관계를 끌고 가겠다. 그리고 비굴하지도 않고 위협하고 뭐 이러지도 않으면서 대만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의 어떤 그 대만의 대중국 언사에서 보면 오히려 약간 더 약화된 거지 더 나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약간 뭐 외부에서는 이제 대만에 대한 압박이 더 세질 거다 그러는데 이전 거보다는 더 나간 부분도 사실 없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현상 유지 쪽으로 지켜보면서 가려는 어떤 흐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중국은 총리가 오느냐? 네. 그리고 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야 이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면 정상회담이 왜 우리가 보통 중요하다고 하냐 하면은 정상회담은 밑에서 잘 못 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매력이 있는 회담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창 총리는 과거의 중국 총리들보다 실권이 훨씬 약합니다. 그전에는 뭐 시진핑 리커창 체제 이런 말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시진핑 1인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리창 총리가 책임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죠. 특히 군사, 안보, 외교 같은 분야는 그거는 최고 지도자의 그 처리 사안이기 때문에 리창 총리는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사회, 인문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제대로 된 삼국 정상회담 시스템을 갖추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 원수 자격으로 오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시진핑 주석이 이거는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이 회의체가 가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요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와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은 올 때마다 윤 대통령 보고 먼저 오라고 지금 계속 한단 말이죠.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에 방한하고 지금까지 10년간 오질 않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갔죠. 대통령들이. 이거는 그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는 거죠. 갔으면은 다방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중국은 우리는 원래 이 시스템을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8번, 올해가 9회째인데 8번 잘하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렇게 내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국으로서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원초적인 문제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3자 정상회담 말고 이제 양자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상회담은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와서 한국 대통령과 뭔가 회담을 하면 특히 사드 이후에 경색된 이 한중 정국을 풀어야 되는데 사드라는 거는 우리는 북핵 때문에 배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왔다라는 거는 사드를 용인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북한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그 메시지로 익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고받을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올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내년에 에이펙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뭐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열리는데 그때는 에이펙에는
중국은 국가 원수가 온단 말이죠. 국가 주석이. 그러면 그냥 놔둬도 내년에는 시 주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리창 총리가 왔는데 보호 무역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한국, 일본과 좀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제가 좀 전에 이제 한중일, 한일중 뭐 이 세 나라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이 세 나라 회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북핵,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우리 목표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그 이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을 드는 것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다자주의 질서 WTO 체제를 움직여야 되는데 뭐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소집단주의라고 표현을 중국에서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다자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공급망 산업 이거를 확보를 하느냐. 그래서 산업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조하게 돼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지금 미국과 같이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조금씩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번 회의에도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 다자주의를 계속 지키고 자유무역주의를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한국과 일본이 이 부분을 수긍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기본 원칙은 동의하지만 중국의 이 말에 수긍을 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같이 중국을 압박한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통상국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주의적인 어떤 다자주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도 동의한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봉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을 보면요. 블룸버그는 그 이창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데 주목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제재를 뚫기 위해서 뭔가 한국, 일본과 협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시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 한국의 반도체, 삼성, SK 이런 데는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투자를 좀 강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삼성이 투자한다 삼성과 중국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그 반도체 중에서도 하이 반도체들, 네. 그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14나노 이상. 왜냐하면 미국 상무부에서 14나노 이하만 지금 수출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SK나 삼성 공장에도 장비 공급을 안 하겠다고 뭐 1년 유예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풀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보수하거나 이런 거에 기자재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이나 SK가 이 중국에서 앞으로 반도체, 물론 이제 하이테크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총리와 한국의 그 삼성의 그 회장이 만나니까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거는 또 뭐 삼성이 국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민간 기업이니까 알아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도 우리 입장을 얘기했을 거고 중국도 중국의 입장을 얘기를 했을 테니까 뭔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그 중간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전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중국은 WTO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 쪽으로 이 자유무역주의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무슨 세계화 추세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중미도 싸우지만 EU와 중국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화 파편화된 가운데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중국이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야를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한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 분야의 교류에 관해서는 서로 그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접근하는 이런 형태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럼 그 분야에서는 이 세 나라의 어떤 경제 협력 구조의 복원의 조짐, 뭐 복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그런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대대적인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일부는 뭐 8월 달부터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를 그렇게 폭발적으로 사겠습니까? 안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세가 25%인데 100%로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관세들에 대해서 뭐 50%막 이렇게 네.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와 관세 매기는 거하고 좀 다르죠. 트럼프는 일률적으로 뭐 관세를 다 부과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이런 그 친환경 문제, 그다음에 바이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내 노동자들과 연결돼 있는 철강, 알루미늄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의 전략 산업을 찝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차별성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EU도 이거를 약간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EU 집행위원장이 우리도 미국 같이 세지는 않지만 하겠다 그랬고 중국도 지난달에 그 중국판 슈퍼 300일을 통과시켰습니다. 관세법. 이건 뭐냐 하면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그에 상응하는 관세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매기는 카운터 관세를 매기는 그 소위 법을 이제 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11월 5일에 이제 미국 선거가 끝나니까 약간 유예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일단 힘겨루기를 두고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답은 시장에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다른 나라가 못하는 거를 우리 저임 노동력과 숙련된 노동력을 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이건 비교 우위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뭐가 잘못됐냐? 이게 전 세계로 먹히면 중국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련의 그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쨌든 최대 유저잖아요. 중국산 제품에. 이걸 계속 압박을 걸면 사실은 중국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그 대미 수출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중국은 EU하고도 안 좋고 미국하고도 안 좋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엄청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소위 요새 얘기하는 한중일도 그렇고 한일중도 마찬가지고 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각축전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는 그런 전략을 이제 짜야 되는 겁니다. EU도 중국의 큰 수출 지역이죠. 그렇죠. 그쪽에서도 제재에 나서면 중국 요즘 경제 좋지 않았는데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과잉 생산을 의도적으로 해서 저가 덤핑 공세를 하게 되면 사실 어느 국가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일부는 이게 차이나
리스크 2.0이다. 옛날에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 싼 가격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았듯이 지금 갑자기 또 이런 걸 갖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서방 선진국 다 마찬가지죠. 중국의 이런 물량 공세를 직접적으로 이겨낼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견제를 통해서 또 다른 규범을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은 데도 쉬인 같은 그 의복 업체 거기에도 뭐 특별 관리 대상 이런 걸로 매겼고 부과를 했고 또 다른 부분들도 다 자연스럽게 그런 제재 억제 조치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역국으로서 중국은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시장 경제라는 거는 시장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중국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려면 시장이 원하는 거를 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 보조금을 주고 다양한 그 지원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계속 저렇게 중국이 저런 형태로 그 밀어내기 수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세요?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바이든은 트럼프가 소위 1대1로 이제 관세부터 시작해서 기술 패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재선에 트럼프가 실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기에다가 바이든은 민주, 자유, 가치, 뭐 인권 이런 걸 더한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의 저 방법도 중국을 압박하는데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거에 바이든 거 플러스 트럼프가 다시 더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선되면 올 60% 이상 관세를 때리겠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60%랑 관세를 때리면 그걸 사쓰는 사람이 결국 미국 사람들인데 그러면 옛날에 1원 주고 사던 거를 1원 60센트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원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 인플레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려울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을 압박을 하는 것이 소위 표를 얻거나 또는 미국의 정치인들의 지원을 받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당선이 되고 나서도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는 게 미국의 목표란 말이죠. 거기를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잘 알면서도 이때를 뚫지 못하면 영원히 미국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 경쟁이 상당 기간 당선이 미국에서 누가 되든 간에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마지막으로 올해 중국 경제 상황 전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중국 정부가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밑으로 마냥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 네. 지방정부 문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아직도 그 부분을 약간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보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예상에 의하면 저거를 일부 털어내고 가려면 약 우리 돈으로 800조 정도의 돈을 일시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나마 이 상황을 끌고 가면서 좀 회복을 해보겠다 이런 건데요.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해결을 못할 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외부 경제가 이걸 받쳐주면 됩니다. 네. 근데 외부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가 사실은 좀 전 세계가 다 불황이잖아요, 사실은. 네. 이 부분도 그렇게 중국에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상은 중국 정부가 이제 좀 본격적인 조치들을 해야 될 때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무슨 중국이 붕괴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회복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권투 선수가 1회에 다운당하면 힘이 있을 때 다운을 당했기 때문에 12회까지 뛸 수 있는데 10회쯤에 다운을 당하면 누적이 돼서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중국이 자꾸 이렇게 해서 실기를 하는 거는 중국에도 안 좋고 또 세계 경제 견인차라고 자신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세계 경제에도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빨리 이 현실을 정확히 보고 중국이 좀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는 것이 중국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흐름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도 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중국 정치부터 경제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